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바로 지난번 동영상 우리 민족의 인쇄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것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UN 산하의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인류 공동의 교육과 과학, 문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입니다. 그러한 유네스코에서는 인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꼭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편성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누가 봐도 동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선정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부분,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만 지정했습니다.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그리고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만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유산입니다. 유네스코의 도안이기도 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조형물, 건축물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또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렌체, 나폴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받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천년 로마 제국의 나라, 줄곧 교황청에 있었던 나라답습니다. 그 뒤를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이었습니다.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이 남긴 유산입니다. 국토가 넓은 나라들이 당연히 유리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이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캐나다의 로키 산맥 국립공원도 이 부분의 세계유산입니다. 그리고 복합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합유산.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함께 섞여 있는 곳입니다.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가 같이 있는 곳. 그래서 Mixed Heritage, 복합 문화유산이라고 불립니다. 페루의 마추픽추, 중국의 태산, 황산, 그런 곳이 대표적입니다. 산의 군데군데에 각종 인공구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합유산으로 지정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형문화도 전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의 마리아치, 또 스페인의 플라멩코 댄스, 우리나라의 판소리 등을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유산입니다. 또 기록물도 반드시 보존되고 보존돼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서양 최초의 정보혁명을 이끌었던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 초판본, 그리고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원고 등도 반드시 보존돼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베토벤은 여러 개의 교향곡을 썼지만 자필 원고가 남아있는 것은 9번뿐입니다. 그래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하고 기록유산이라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국토 면적상 나라가 작기 때문에 자연유산 부분은 원천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세계유산은 어느 항목이든지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유산을 소재한 국가가 신청 사유, 또 보존 상태 등 여러 가지 신청 조건을 갖춰서 먼저 유네스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대륙별로 고르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 심사, 또 현장 답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근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될 경우 관광객 유치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청국 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더 많은 세계유산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의 유산을 통째로 물려받은 나라입니다. 금강산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록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유산 지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단이 자꾸 북한을 드나드는 것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 환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고구려 시조의 왕릉인 동명왕릉 고분군, 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역사지구, 이렇게 달랑 2개만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금강산 같은 경우 세계의 명산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자연유산 혹은 복합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존재도 우리에게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명명백백한 고구려 유적인 고구려의 옛 수도인 국내성과 환도성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이 중국의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또 태왕릉, 장군총, 무용총 등이 있는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괄 등재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 중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이 신청을 했고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 겁니다. 신청 당시 그 신청 국적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은 유물 자체가 세계유산으로의 가치가 워낙 높았고 또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중국의 신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원천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아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순위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강대국답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세계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이 인류의 4대 유산, 즉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이 가운데 제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록유산 분야입니다. 우리의 순위가 무려 세계 5위입니다. 2022년 현재 무려 16건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 요절, 또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목판 불경인 팔만대장경이 기록유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무려 2억 자가 넘는 글자 수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 분량의 기록물이라는 성정원 일기, 또 500년에 걸친 꼼꼼한 기록으로 세계 최장시간의 기록으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도 세계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 성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임금의 비서인 성지들이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왕조실록은 왕 본인이 죽고 난 후에 실록청,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 편찬위원회를 꾸려서 해당 임금 때의 기록들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록이 완성되면 여러 권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 여러 곳의 서가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화재가 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정원 일기는 다릅니다. 왕들의 말과 행동을 비서인 성지들이 실시간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이 있고 기록의 양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 기록이 양산됐기 때문에 미처 복사본이나 필사본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태조에서 선조에 이르는 조선 전반기의 성정원 일기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광해군 때의 성정원 일기도 이괄의 난 때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인조 이후의 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만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2억자가 넘는 기록물입니다. 세계 최고 분량입니다. 우리의 세계 기록유산에는 그 밖에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허준의 동의보감, 조선시대의 왕실 관혼상제를 그린 의궤, 또 정조 임금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이 임금들이 따라 썼던 국왕의 일기인 일성록 등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유산에는 꼭 아주 오래된 과거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현대사 가운데도 꼭 기억하고 기억돼야만 할 것이라면은 또 인류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도 기록유산으로 남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구한말 일본이 대한제국에 빌려준 돈 차관 1,300만 원을 국민들이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습니다. 조선시대판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기록유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록, 그리고 1983년 여름과 가을 두 계절 동안 계속됐던 그 단일 프로그램은 세계 방송 역사상 최장시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갖고 있는 KBS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 세계 기록유산이 뭐냐? 그것도 자세히 보시려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기록을 참 꼼꼼하게 챙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많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이렇게 4나라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역사가 짧은 나라보다 우리가 기록유산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더 많았는데 중국은 문화혁명 때 너무 많은 고문서들을 자신들 손으로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의 기록유산이 2배 이상입니다. 일본은 백제의 후예들이 건너가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고사기, 일본서기 외에는 이렇다 할 국가 차원의 기록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등재한 그 조선통신사 기록 정도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존재, 그러니까 일왕이 늘 역사의 바지저고리 욕할만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국가 기록물을 남길 여유도 없었다는 해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의 4대 유산 항목, 그러니까 문화, 자연, 무형문화, 그 다음 기록물 가운데 기록유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이 인류의 문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문명의 발전이 곧 기록의 발전, 기록의 발전이 곧 문명의 발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문화유산이 후대에 전성될 수 있었고, 각 종교의 경전도 기록이 없으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록을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점토판이 됐든 종이나 양피지가 됐든 기본적으로 문자가 있어야 기록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결국 문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등등 소위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으로 불리는 것들도 모두 각자의 문서가 있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민족의 시원 문명으로 여겨지는 요하 문명의 경우 고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된 옥기, 여신상,
적석총 등등 다른 유물은 많았고 발달했지만 문자가 없었고 따라서 이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발굴되기 전에는 요하 문명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자의 이제 중요성 부분은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에 국장의 최대 무기, 요즘 우리 민족의 비약적인 도약의 비밀 병기인 한글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한글은 정확한 발명자, 그러니까 누가 발명했다, 또 언제 발명했다,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이 어떠한 제자 원리로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 하는 발명 원리까지 설명이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우리의 국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세계 기록 유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우리 민족의 기록물 가운데 꼭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토가 만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웅장한 유물로 증명한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유물이지만 중국 측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에 있는 것이지만 그곳이 지금은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는 서기 4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높이가 무려 6.4m에 한 면이 대강 1.5m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연석에 무려 1775자의 글자를 새긴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부터 맨 밑에까지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만한 크기의 자연석에다 그만큼의 글자를 새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고구려의 건국에 관련된 겁니다. 시조인 추모왕, 동명성왕은 하늘의 후손, 천재의 후손이고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대, 3대 왕도 언급되어 있고 그 1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렇게 건국됐던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때에 이르러 국토는 끝없이 넓어졌고 만백성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면서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왜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 됐는지 풀이해 줬습니다. 그 2부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광개토 대왕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에 손수 출정해서 위로는 지금의 내몽골에서부터 만주 전체, 그리고 아래로는 백제와 신라까지 평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5호 16국 시대의 선비족의 나라 후연과 이제 여러 차례 싸워서 매번 그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릉비의 세 번째는 그 능을 지켜야 하는 이유 또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단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크기나 내용, 사료 가치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인 이 비석이 무려 1500년 가까이 역사로 전혀 전해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1500년. 네. 서기 314년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880년대의 일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준비 중이던 일본 참모 본부에 의해서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이 비석의 존재 자체는 그보다도 불과 이제 몇 년 전 중국 측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처음으로 탁본을 뜨고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비문을 해석한 것은 일본 측이었습니다. 탁본을 뜬 후 비문을 발표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글자가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되는
그 신묘년 기사 32글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글자는 중간중간에 빠지거나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일본이 그 부분을 임의로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신묘년에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와 백제를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게 그게 광개토 대왕릉 뒤에도 나와 있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광개토 대왕비가 다시 세상에 드러난 이후 오늘날까지 무려 140년에 이르도록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학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묘년 32글자를 포함한 비석 전체를 일제가 어떻게 왜곡했느냐 여부도 꼭 밝혀져야 할 내용이지만, 저는 이 비석이 그리고 또 그 일대의 유적이 왜 1500년이나 잠자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광개토 대왕비의 위용은 압도적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만한 크기의 자연석 비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보다 높이가 더 높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군총도 크기가 엄청납니다. 예사 건축물이 아닌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 150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치가 아주 외진 곳도 아닙니다. 그 한양의 정북진, 한양으로부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 중간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거죠, 중간진. 그곳에서 뻔히 보일 정도입니다. 트로이 유적지처럼 땅속에 묻혀있던 것도 아니고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문을 하는 사람, 고대 유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1500년 가까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기록물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곳으로의 접근을 막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하게 없앴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깡그리 없어져 버린 것은 이 고구려의 옛 흔적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대 역사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기라는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화, 전설 등을 포함해서 고구려 건국 초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또 신집이란 역사책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저자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고구려 영량왕 때 이 유기의 내용과 또 그 이후 200년간의 역사를 더해서 그 태학 박사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것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집을 만들 때까지는 이 유기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역사책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사 역사서라고 불리는 삼국사기는 김부식을 포함해서 11명이 편찬 및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삼국사기를 쓰기 위해서 당시까지 남아있던 수많은 역사서를 참고했다고 자신들이 편찬 취지에서 밝혔습니다. 사만고기, 신라고사, 김대문의 고성전, 또 화랑세기, 계림잡전, 최치원의 제왕연대력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도 남아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삼국사기가 우리 민족 최초의 정사 역사서라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특출한 문화민족이었습니다. 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기원전 2세기경 한자가 보급됐고 4세기에는 돌에다가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그런 빽빽한 글자를 새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라시대에는 당시의 노래집인 삼대목을 저술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창작하고 저술하고 기록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민족이 무려 12세기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정사를 남기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으로부터 한자를 전해받은 일본은 7세기에 이미 우리의 삼국 사기격인 일본서기, 또 우리의 삼국 유사격인 고사기를 썼습니다.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일본은 늦었는데 남았고 우리는 빨랐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국사기가 정사라 그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삼국사란 역사책도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보다 최소한 150년 전인 고려 초에 편찬된 겁니다. 김부식의 삼국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도 하고 전삼국사, 해동삼국사 등으로 불렸습니다. 또 고려실록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만 있은 게 아니고 고려왕조실록도. 태조 왕건 때부터 목종 때까지 7대 왕의 기록을 담았다고 해서 7대 실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열거된 모든 책들이 다 불타버리거나 자연재해 또는 그 소장했던 가문이 멸문지화를 입어서 우연히로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씨를 말렸다고 할 만큼 깡그리 없어진 것은 남겨지지 않은 게 아니고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의도로 그걸 없애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적, 계획적, 강제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중국에 대한 4대 모화 사상을 설정하고 중국의 사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 우리의 고서를 자발적으로 없애려고 애썼던 조선 왕조가 1차적인 원인 제공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 초기 세조, 예종, 성종의 연간에는 고조선 비사, 또 삼성밀기 등 고조선과 관련된 서적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거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서가 완전히 씨가 마른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남아있던 조선의 고대사 관련 자료를 이잡듯이 찾아내서 폐기 처분하거나 일본으로 가져가 영원히 숨겨버렸습니다. 식민 지배 기간을 통틀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역사를 포함해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특정한 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검서 조치, 또 아예 그런 책을 다 모아서 불질러 버린 분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음절 단어로 보는 한민족 문화사, 오늘은 손이라는 글자를 제시합니다. 손 숫자. 손재주라고 할 때 그 손입니다. 손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을 설명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류학에서는 인간과 영장류가 갈라진 직후에 그 호모 하빌리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원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재주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하빌리스. 돌을 깨트려서 석기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죽은 큰 짐승들의 골수를 빼먹는 바람에 그 이전의 그 오스트랄로피테구스보다도 뇌의 용적이 몇 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손재주라는 것이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고 또 청동기, 철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한민족은 그 호모 하빌리스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유난히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인쇄가 그 증거입니다. 인쇄는 정교함의 예술입니다. 목각 활자를 새기는 거나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것 모두 아주 뛰어난 손기술이 없으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민족 정도의 손재주가 없으면 그렇게 정묘하게 하는 판각이 어렵습니다. 이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민족, 여기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일상적으로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민족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청동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고 조선 중기 무렵부터는 노쇠젓가락, 요즘은 주로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쓰고 또 부잣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은젓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칠기 이 젓가락하고 대나무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중국은 이제 형편에 따라서 뭐 플라스틱 젓가락 혹은 자기 젓가락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쇠젓가락과 나무젓가락, 쇠젓가락과 무슨 칠기젓가락 이런 것은 기능에서 아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쇠젓가락이 아니면 깻잎 같은 것을 떼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끝이 모나지 않은 쇠젓가락으로 둥근 콩을 집는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손기술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시작됐고 1970년대부터는 매 2년마다 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입니다. 매 대회마다 50여 개국이 참가해서 기계, 금속, 공예, 미용 등 수십 개의 종목별로 솜씨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아예 비교 대상이 없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27번 열렸던 대회에서 19차례나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덜러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매뉴얼로 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올림픽이 중요하지 그까지 기능 올림픽이 뭘 중요하냐 이렇게 빈정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능이 있어야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제조업을 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낮아서 매뉴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지만은 손끝이 무뎌서 매끈하게 물건을 뽑아내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속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제조업 입국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손의 섬세한 감각이 요구되는 종목에 유난히 강세를 보입니다. 양궁, 사격, 골프 등은 이 손의 감각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의 한민족은 엄지족이기도 합니다. 엄지족. 남녀노소가 빠른 속도로 카톡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결코 흔치 않은 민족입니다. 이 빠른 손놀림이 무엇보다 중요한 컴퓨터 게임, 이 스포츠 분야는 우리 젊은이들의 동무대입니다. 아예 족탈불거 발벗고 따라와도 못 따라옵니다. 근본적으로 두뇌가 뛰어난 탓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손놀림이 가장 빠르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한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해도 손재주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